오늘 발제는요. 데이빗 루켄 교수의 제2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면서도요. 좀 요걸 압축해서 20분 주어진 제 시간 안에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지 좀 더 제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발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발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우리 중급반에 어떤 시선 높이를 정하고 거기에 준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때문에 이보다 이제 뭐 좀 더 전문적으로 또는 개발자라든지 아주 고급 수준에 있는 계시는 분들은 다소 이런 내용들이 조금 아시거나 좀 식상하실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그렇지 않고 중급반 수준에 있는 그 시선의 높이로 전달을 해드린다는 점, 그리고 이 저자의 책에 저한테는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를 줬는데요. 2002년도에 이 저자의 책이 출간됐습니다. 20년 전이죠. 이 지점을 그 시점에서 이야기되는 것, 그거에 대한 염두를 좀 도와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재 인공지능, 그리고 특히나 범용인공지능을 지향하는 우리의 관심사안, 그리고 리얼타임 옵저버와 연계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짚어보는 시간들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죠. 오늘 2장은 글로벌 이벤트 클라우드입니다. 그 클라우드, 이벤트 클라우드에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 기업들의 그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들은 온라인상에서 네트워크상에서 계속 연결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연결되어 움직이는 가운데서 기업 간의 시스템과 그 클라우드 속에서 여러 기업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이벤트,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재생산되는 이벤트, 그 이벤트의 보고, 이벤트에 무질서하게 정립되어 있는 그 이벤트의 여러 가지의 내용물들을 데이빗 루켄 교수는 글로벌 이벤트 클라우드라고 명명을 20년 전에 한 것이죠. 바로 이런 무질서함, 이런 시차,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을 개별 기업들이 네트워킹하면서 어떻게 소화를 해야만이 문제없이 제대로 어노멀리 없이 그런 것들을 포착하고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20년 전에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강의가 있는, 유진님께서 강의가 있는 리얼타임 옵저버 자동화 2강은 타이틀은 맥락, 컨텍스트의 인지와 이해, 그리고 개입 수행입니다. 이것이 이번 저희 2장, 데이빗 루켄 교수의 2장과 어떤 관련이 있냐면, 특별히 저 뒤로 이제 발제를 하다 보면 컨텍스트 체킹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맥락 확인이라는 건데요. 루켄 교수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지적한 부분, 그것이 오늘 제2강 중급반에서의 옵저버 자동화와 관련돼서 컨텍스트, 맥락을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거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루켄 교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의 텍스트에서 오늘을 바라보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02년 당시, 지금은 2021년이지만 2002년 이 책이 출간된 당시에 한국은 어땠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그걸 염두에 두고, 그 환경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발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옵저버 이론, 옵저버 리얼타임 옵저버와 연계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인사이트, 동기, 이유, 그리고 옵저버가 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쪽 중요한 몇 가지의 화두들에 대해서 조금 먼저 시간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2년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 던져보죠. 지금은 국내에서는 토종 포털인 네이버가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다음이 있지만 거의 제가 아는 인사이트 자료에 의하면 80% 이상이 네이버가 점유율을 갖고 있죠. 포털 점유율. 그러나 2002년 어땠을까요? 야후 코리아가 있습니다. 지금은 철수했죠. 사업을 철수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이상 됐으니까요. 야후 코리아가 포털 순위 1위로 당시 포털 점유율이 90%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포털 순위 2위 다음이죠. 다음이 약 한 10% 미만 정도에 대한 점유율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네이버였을까요? 아니죠. 엠파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엠파스가 있었습니다.
네이버는 몇 단계 뒤에 이어서 지금의 네이버는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7위 정도의 단단히 점유율밖에 못 갖고 있었습니다. 2, 3%, 3, 4% 정도. 바로 그랬던 네이버가 지식검색 등으로 해서 한 20여 년 동안 상당한 발전이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2002년 한국.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아이폰, 갤럭시 폰 이런 거 없었죠. 언제 나왔죠 그게? 2007년 6월 29일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이폰이 나온 것도 2002년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한 5년 후죠.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떤 핸드폰이 있었지? 투지폰, 그리고 삼성 폴더폰. 말 그대로 폰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전화하고 문자 정도 하는 정도였죠. 그래서 온라인 작업은 지금처럼 퍼스널 컴퓨터에서 퍼스널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온리 데스크탑의 컴퓨터 또는 노트북을 통해서만이 웹에 접속이 가능한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네, 바로 그런 환경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당시의 상황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2002년 이후에 5년 후 미국발 리만 브러더스 부동산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합니다. 그 당시에 한국 경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위협을 받았고요.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이것이 이 책이 출간되고 난 5년 후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이 장은 글로벌 이벤트 클라우드에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이라는 것을 데이비드 루켄 교수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의 성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죠. 여기에 초점은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이 과연 글로벌하게 여러 나라들의 시스템들과 웹상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되고 나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글로벌 이벤트 클라우드라는 거기에 다양한 이벤트들이 담긴다, 이런 전제하에서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겁니다. 이 책의 주요 주제는 이렇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의 정보관리 감독 현황에 대해서는 글로벌 이벤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각각의 개별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시스템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글로벌 이벤트 클라우드와 연결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각각의 작업 순서를 넘어서 요구되는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핵심적인 기술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거 뒤에서 다루게 될 건데, 여기에서는 자동화 병렬 비동기 프로세스, 지금 조금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지만 그건 뒤에 후면에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용자 측면의 운영,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의 사용자 측면에서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서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다루게 됐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자료집을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순서대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가능하시면 저희 카페 상규님의 인스타 프로필에 보면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저희 카페에 연결이 되니까요. 등록하시고 자료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루켄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process is event drive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프로세스는 이벤트는 프로세스에 직접적인 연관에 갖고 연결되어서 이 각각의 기업들의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이 움직인다. 어디에서? 글로벌 이벤트 클라우드라는 곳을 매개로 해갖고 상호 주고받으면서 이벤트를 주고받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발생되는 새롭게 생성되는 이벤트들, 바로 이 글로벌 이벤트 클라우드의 보고가 이벤트다. 그래서 옵저버, 관찰자는 제대로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벤트, 프로세스, 이러한 맥락들이 있는 내용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강의 때 유진님께서 이야기했던 풋볼 선수 공을 찬다라는 개념을 이벤트라고 한다면, 풋볼 선수의 공을 차는 경기의 규칙에 해당되는 풋볼 규칙이 바로
프로세스라는 것이죠. 이 부분 이해하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이 웹상에서 접속하는 순간 클라우드 글로벌 이벤트 클라우드에 접속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다른 기업과 함께. 그랬을 때 자신의 기업에서, 자신의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이제 여기에 코트라의 자료를 출처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 상품을 수출 또는 수입을 할 때 견적을 등록하고 수주를 등록하고, 그렇죠? LC를 또 등록하고 수출 오도 출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오도의 출고 처리를 수불 처리 등등등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여러 가지 수출 신고 등록하고 여러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제까지 가고 딜리버리, 배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적을 하고요. 이런 엄청나게 많은 단계들,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단계들을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은 매우 복잡다단합니다. 그런데 루켄 교수가 이전에 2002년도에 이야기하기 이전의 부분은 이것이 이런 시스템들이 스탠드얼론, 그러니까 폐쇄형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미 지금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당시에도 기업 간에 서로 상호 간의 네트워크를 타고 상호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료를 주고받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벤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에 대한 주문장을 내고 하는 이런 이벤트죠. 그런 이벤트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상호 주고받으면서 복잡다단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오늘 바로 이 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행의 엔터프라이즈 이미지를 제가 하나 올렸는데요. 은행의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서의 인공지능 역할, 요거는 이제 출처가 삼성 KPMG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KPMG는 글로벌한 컨설팅 업체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그 삼성 빅5에 대한 회계법인이 이제 여기에 연결이 돼서 삼성 KPMG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많은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리스크 관리 이런 것 등을 업으로 하는 곳이죠. 이런 곳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냐면 은행이라는 고객들을 위해서 발표를 한 거죠. 은행이라는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초기에는 기초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고급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접목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 인지에 대해서 자동화해야 된다. 무엇을 인지했느냐? 이런 비구조적인 데이터들을 입출력을 보조하고 인공지능이 이런 신경망 구조 등의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현존하는 기법으로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더욱더욱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해지고 그런 이벤트 형성들과 새로운 이벤트 그리고 프로세스의 다양성들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욱 복잡다단해진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으로 시스템을 새롭게 구현하고 제대로 된 관리 통제. 그래서 그런 리얼타임의 통제가 필요하다. 리얼타임의 통제를 옵저버가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어너멀리나 에러들을 찾아내고 제대로 된 에러를 차단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데이터에 기준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알고 있는 딥러닝, 머신러닝의 개념이고, 그것들을 기존에 있는 과거의 데이터가 아니라 현재 이 시간에 바라볼 수 있어야,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한 측면에서의 어너멀리나 이런 건 실시간으로 작동해서 제거하거나 조치가 가능하고 발견,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리얼타임 옵저버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강의가 준비가 돼 있고 그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어디까지 준비가 되고 어디까지가 구현됐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유진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제가 압축해서 이제 중요한 핵심 부분만 이야기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료를 추후에 좀 더 참고하셔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념적인 부분입니다. 글로벌 이벤트 클라우드의 지금 형태는 개방형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폐쇄형 스탠드얼론의 나만의, 우리 회사만의 어떤 시스템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웹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개방형 기업 시스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이 되고, 이러한 거는 자연스럽게 상호 연결이 되게 돼 있는 거죠. 상호 연결이 되게 되다 보니까
지난 1장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데이비드 루켄 교수가 얘기하는 그 레이어, 4단계 레이어에서 협력계층, 콜라보레이션 하는 그 레이어가 소멸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호 연결이, 그거는 자체적으로 수직적으로 작동하는 것인데 상호 연결의 개념이 되다 보니까 이 계층 자체가 소멸이 되고 오히려 같이 함께 묶여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외부 이벤트들과 교류를 하는 거죠. 저쪽에서 A라는 회사에서 넘어온 이벤트, 그것을 B라는 나의 회사가 접수를 하는데 그 접수를 했을 때 그것들이 이벤트가 내게 필요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또 내게 필요한 조건에 맞는지를 검토 내지는 어떤 그것들을 리뷰하는 것. 이것이 이제 프로세스인 거죠. 그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외부 이벤트를 교류하고 그 다음에 보안, 인증, 관리에 대한 요구가 계속 요구가 되는 것이죠. 외부와 교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필요로 되는 게 바로 옵저버,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내가 원하는 회사의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이 타사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과 교류하면서 원하는 값들을 찾아가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것들은 취하고 필요치 않은 것들은 거절하는 이런 방식의 필터링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프로세스에 거쳐서 잘 원만하게 해야 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옵저버가 제대로 관리하는 롤이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다음으로 글로벌 이벤트 클라우드는 몇 가지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의 환경, 그러니까 기업 시스템의 환경, 이 시스템의 환경은 대단히 복잡해졌다. 웹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다단한 것을 제대로 좀 더 통제해야 될 필요가 더욱 요구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글로벌 이벤트 클라우드는 도대체 뭐냐라고 봤을 때 루켄 교수는 그 당시에 이렇게 정의를 했죠.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많은 기업들의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이 생성하는 이벤트들, 오다, 뭐 주문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걸 이벤트라고 얘기할 때 이벤트들의 총합, 총체를 담아낸 공간 속에서의 담아낸 것, 바로 그것들을 글로벌 이벤트 클라우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루켄 교수의 취지에 맞춰서 한다면 글로벌 이벤트 클라우드는 대단히 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이벤트들이 시차적으로 매우 다르고 계층적으로 매우 다르고 모양 모든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구조화 클라우드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비구조화라는 것은 클라우드의 여러 이벤트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비구조화된 클라우드다. 정제되고 차곡차곡 캐비넷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트워크상의 이벤트들의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구조화라고 그러고 이벤트 생성 시점이나 전송 시점이 매우 다르다. 그러니까 순서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특징적이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조직화되지 않은 이벤트 클라우드로부터 개방형 엔터프라이즈가 개별적으로, 그래서 나의 회사가 그 이벤트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회사의 이벤트를 다룰 수 있는 우리 회사의 기업 시스템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인공지능, 특히나 옵저버 리얼타임이 상당히 요구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행하다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발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글로벌 이벤트 클라우드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이런 것이죠. 2-2의 첫 번째 보면 그 도식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자료가 없는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한 5분 정도까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5분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님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컨대 3개의 축이 있는 거죠. 맨 왼쪽에 그 주문장이 있고요. 중간 두 번째 블럭에는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벤트들이 담기는 이런 주문장들이 담기는. 세 번째 박스에는
프로세스 룰,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할 때 그 풋볼 규칙과 같은, 이 이벤트가 맞는 거야? 이 이벤트가 나한테 필요한 거야? 이 이벤트는 필요 없어.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우리 회사 네트워크 시스템의 엔터프라이즈 우리 기업의 시스템에서의 룰북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프로세스 룰이라고 하죠. 이렇게 세 개의 층위가 있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주문장이 나오면 그 주문장을 보내면, 송부를 하면 그 이벤트, 그 주문장의 이벤트가 바로 클라우드에서 여러 가지의 유효한 주문장으로서 맞는지를 그 안에다가 넣어주면 프로세스,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는 그 주문장에 관계된 걸 접속을 해서 이런 룰을 한번 보내주는 거죠. 이 주문장을 받았을 때 가장 가격이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라는 규칙을 마련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 주문장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나의 프로세스에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 주문장은 여러 업체들이 그 클라우드 상에서 여러 접속돼 있는 엔터프라이즈, 그 벤더, 업체들의 시스템 통해서 이 클라우드에서 발견하죠. 그러면 여기에 관심 있는 업체들은 여기에다가 자기의 입찰서를 냅니다. 입찰서를 내면 나의 프로세스 룰북 세 번째 있는 그 규칙에서 그걸 걸러보죠. 나의 조건은 뭐였냐면 제일 lowest price, 제일 싼 가격, 다른 거 보지 말고 제일 싼 가격의 업체만 찾아봐 라고 했으니까 그 조건에 맞춰서 가장 저렴한, 저한테 견적서를 내보낸 업체들의 여러 이벤트 중에서 가장 저렴한 이벤트를 캐치합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이제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요. 업체를 선정한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 또다시 배송이라든지 운송은 어떻게,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요거에 대한 이제 제 조건들이 또 클라우드한테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벤트로서. 그랬을 때 나의 프로세스가 거기에 또 연동이 돼서 그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업체를 알려줘. 그럼 또 입찰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또 새로운 이벤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인 업체가 선정이 나의 프로세스 규칙에 맞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몇 번 여러 가지의 이벤트들이 오가다가 결정이 최종적으로 되면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청구서가 나오게 되고 청구서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하는, 바로 이런 메커니즘이 글로벌 이벤트 클라우드 상에서의 업체들,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서 다루는 것들이고요.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오다장이라든지 주문장 같은 것들을 이벤트라고 하고, 그것들을 필터링하고 내게 맞는 조건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업체들에게 나의 이런 오다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조건, 뭐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 또는 뭐 배송의 조건이 가격이 저렴하면서 배송의 조건이 가장 좋은 것, 뭐 일주일 이내에 뭐 어떻게 되는 것, 이런 조건들을 프로세스의 규칙북에다가 넣고 연동을 시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바로 이걸 이제 좀 간략하게 얘기하면 글로벌 이벤트 클라우드 운영의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프로세스에 따라서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비정기적이고 병렬적이고 직선적인 구조가 아니라 병렬적인 구조가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컨대 프로세스 규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견적서를 받을 때 1번 회사의 견적서, 2번 회사의 견적서, 3번 회사의 견적서를 프로세스 규칙에 따라서 받고요. 그것이 바로 또다시 프로세스 룰에서 또 하나의 이벤트를 던집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가장 좋은 가격과 배송의 조건이 이러이러한 것으로 하는 사람들이 보여줘. 그러면 그 업체들이 입찰을 하기 위한 입찰서를 또 1번 회사, 2번 회사, 3번 회사가 입찰을 줍니다. 바로 이런 글로벌 여러 업체들이 기업의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바로 글로벌 이벤트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는 그 업체들로부터 나의 프로세스 규칙과 계속 상호작용을 양자 간에 계속하면서 어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이벤트들을 생성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병렬적이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병렬적인 것을 비동기적인 활동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매우 더 복잡한 시스템의 요구, 관리의 요구가 되는 지점입니다. 아까 앞서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정형화돼서 뭐 오다장이 가고 그것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업체 선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제조건이 프로세스에서 나올 때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비교해갖고 딱 결정. 이런 단순한 조건도 있겠지만, 이런 정형화되어 있는 조건도 있겠지만, 지금 얘기했던 이런 병렬적이고 프로세스와 계속 연동이 되면서 제2, 제3의 프로세스들이 여러 가지 요구되는 것들을 만족시키는 업체를 찾아가는 그 과정, 이것들이 계속 수직적으로 계속 병렬적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매우 관리에 어려움들을 만들어내고, 이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매우 중요하다, 통제하는 게. 그러나 이런 병렬적인 구조는 더욱더 통제하는데 매우 난이도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바로 이 부분, 이곳에서 바로 어너멀리, 이상의 문제가 매우 많이 발생되고요. 그래서 저자는 적절하게 어느 부분에서 어떤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실시간적으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 에러를 줄이거나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기반의 프로세스의 규칙, 그 프로세스의 이벤트, 그러니까 프로세스 룰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은 프로세스는 이벤트 기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게 저자가 강조를 하는데요. 이벤트 발생과 도착 유무에 따라서 사전에 정의된 적절한 프로세스 규칙이 실행돼야 되고, 그리고 규칙이 실행됐을 때 그 프로세스의 규칙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이벤트가 생성이 되며 다음 절차로 넘어간다. 이건 마치 가격에 대한 견적서를 받고 그 프로세스 규칙에 따라서 또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 가격 로이스트들 뭐 30% 미만 되는 그런 업체의 가격을 제시한 업체들과 함께 배송 조건에 대한 것들을 또다시 프로세스의 규칙을 만들어서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런 병렬적인 구조, 이것을 비동기적이라는데, 이 비동기적인 것을 기업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서는 적절하게 잘 조절하고 해야 된다. 근데 이때 가장 큰 문제가 사람의 개입이 가장 문제다. 그래서 사람의 개입을 줄이거나 없애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시스템이 관리하는, 통제하는 시스템이 자동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죠. 이 지점이 바로 리얼타임 옵저버가 자동화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맥락이 같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내용을 조금 건너뛰고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카페에서 누구라도 거기에 등록하시면 이 자료를 뭐 다운을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상규님의 인스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맥락, 컨텍스트 체킹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또 한번 강조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는데, 왜 중요하냐면 이런 복잡다단한 이벤트의 패턴이 있다 보니까 복잡한 이벤트에 대한 패턴 매칭이 요구된다라는 얘기를 하나 하고요. 하나의 하위 작업에서 여러 개의 이벤트가 동시에 확인이 되고 또 여러 이벤트를 동시에 병렬적으로 출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작업 상황에서 동적으로 이벤트를 출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기능이 가능하려면,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려면 전후의 맥락, 컨텍스트, 전후에 어떤 부분의 지점의 원인과 어떤 지점의 결과가 발생을 했는지, 이 맥락, 컨텍스트를 체킹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강조를 저자는 20년 전에 지적했던 부분이죠. 제가 데이비드 루켄 교수의 텍스트를 따라가다 보니까, 발제를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귀결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 맥락을 파악되어야 그 문제의 핵심을 판단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너멀리나 근원적인 부분을 찾아서 체킹이 되고, 그것들이 조치된 이후에 재발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술적인 디벨로핑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맥락이어야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침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발제 2장이 오늘 유진님께서 얘기하는 옵저버 중급에서 지금 2강에서 얘기하는 게 맥락이라는 컨텍스트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이어서 연결해서 유진님께서 이야기를 아마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